네, 안녕하세요. 강민성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또 이제 뭐 예종 조영예술과 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인데요. 오늘은 그렇게 길게 얘기할 생각은 없고, 뭐 이렇게 하고 또 얼마나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언어랑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부분이 사실 되게 시험 준비하는데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실제 나중에 작업을 할 때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쉽게 얘기하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잡소리 안 하고 오늘은 얘기를 하면, 오늘도 제가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랑 수업을 할 때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고, 수업 이후에도 이제 질문하는 학생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방금까지도 했었는데, 이겁니다. 일단 제가 아마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이걸 가지고 얘기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때도 이 예시를 들었던 것 같은데, 사랑이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하트를 가져온다. 어떤 도상으로, 이미지로, 내지 심장. 뭐 하트가 심장이랑 뭐 거의 비슷한 거 같은데, 하트는 좀 더 이렇게 도상적인 모양이고, 심장은 정말 사람의 그런 심장 모양, 혹은 연인이 서로 둘이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거를 그린다 라든지, 그런 것들은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바의 그 언어 표현과 이 이미지의 표현이 너무 밀접하게 들러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상징이고 언어와 이미지를 연결시키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뻔한 방식. 그런 방식은 미술 작업으로서 그다지 흥미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한 작가만의 어떤 독창성이 보이지도 않고, 그 사람의 어떤 관점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언젠가는 그러한 상징이 되게 신선했었던 시기가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옛날에.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좀.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면, 지금 자, 뭘 들어볼까? 평화. 그때도 뭐 예시 들었던 거일 수도 있는데, 평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비둘기라는 상징을 가지고 온다. 흰 비둘기라는. 그거는 앞이랑 비교해서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는데, 얘도 마찬가지죠. 이미 있는 되게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방식의 상징 체계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작업에 의도적으로 얘를 뭐 다르게 하기 위해서 끌고 들어올 수는 있지만, 이런 방식이 내 작업에서의 메인 작동 방식이 된다면 되게 지루한 클리셰의 작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는 되실 것 같긴 한데, 그때 제가 어떤 예시를 들었는지도 생각이 나긴 하네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다른 거를 해보자면 어떤 시 중에 그 시는 김혜순 시인이고, 김혜순 시인의 시가 되게 괜찮아서 아직 기억에 남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걸 예를 시로 들자면 그 시는 자기 자신의 자아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오냐면 뚱뚱한 소녀라는 이미지를 갖고 들어오거든요. 잠깐만요. 한번 김혜순 시인이 어떻게 이제 뭐 이건 조금 그렇긴 하지만 김혜순 시인의 용모 외형이 어떠신지를 이제 쳐보는 건데, 왜냐면 뚱뚱한 소녀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어서 전혀 뚱뚱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날씬하시고, 그리고 이제 연세가 어떻게 되시지? 55년생이시네요. 되게 동안이신 것 같은데, 그런 상징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그 소녀가 어떤 빨간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받는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기 자신의 자아의 어떤 그 시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자아에서 벗어나는 뭔가 이런 거를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자아에게서, 자기 자신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처럼 비유를 표현을 해요. 그래서 빨간 전화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상징이 어떻게 느껴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상징의 방식은 아니죠, 보통. 그러니까 이거는 김혜순 시인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만들어낸 상징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또 하나의 예시를 들자면, 시를 가지고 예시를 자꾸 들을 텐데, 시를 읽는 거, 시집을 읽는 거는 되게 좋습니다. 실제로 시각 예술가들한테,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아요. 저도 학교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시를 한번 좀 꾸준히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뭐 그때 말 안 듣고 안 읽다가 좀 이제 그 뒤에 4학년 때부터 조금씩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너무 안 읽혀서 조금 안 읽다가 지금은 그래도 꽤 자주 읽는 것 같아요. 근데 철저히 자기가 상징 체계를 만들어서 어떤 자기 나름의 언어도 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시인들이기 때문에 읽으면 영감이 오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물론 좋은 시를 읽어야겠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 중에 기형도 시인이 있어요. 아마 국어 공부를 아무래도 고등학생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을 테니까, 아니면 뭐 이전에 공부를 좀 열심히,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기형도라는 시인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학교를 안 다녀가지고 수능 공부하다 보면은 많이 봤거든요, 저는 기형도. 근데 이 기형도 시인의 시가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근데 이 시인의 시에서 자주 등장하는 제재가 안개예요, 안개. 그 안개를 가지고 도시인들의 어떤 현대인들의 그런 서늘함 내지 약간 비인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서 봤을 때는 되게 이게 그렇게 새로운가? 신선한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시가 나온 시점을 봐야 돼요. 그리고 저는 지금 봐도 되게 신선한 부분이 많거든요. 이 시인의, 기영도 시인의 시에서.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 시인들은 상징책이나 상징의 어떤 그런 책에 쓰이는 언어 자체를 나름대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참고할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집을 좀 종종 읽어보시고 즐겨 읽는 것도 좋은 하나의 훈련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이 얘기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언어 표현과 이미지 사이에서 이 두 개가 우리가 처음 예종 입시 내지 작업을 하다 보면 이 두 개가 되게 밀접하게 들러붙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그런 걸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떨어뜨리고 이격시키는 연습을 의도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예종 수업할 때도 하는 게 그거를 이제 떨어뜨리는 작업을 지금 계속 하거든요. 매 수업 초반부에 훈련을 계속 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어떠한 단어가 딱 있으면, 왜냐면 사람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언어라는 걸 가지고, 우리는 한국이니까 한국어를 가지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 한국어로 떠올리는 그 언어, 뭐 지금 당장 보이는 거는 뭐 제 책들 중에 불멸이라는 게 보이는데, 밀란 쿤데라라는 작가의 책의 제목이에요. 근데 어쨌든 불멸을 봤을 때 그런 식으로 언어가 딱 떠오를 거라면, 이미지가 떠오를 수도 있지만, 그리고 또 그 이미지를 언어화 시키는 게 또 있으니까 사람이. 그럴 때 이 언어를 어떻게 이미지화 시키느냐, 그럴 때 그 이미지랑 언어가 얼마나 밀접하게 달라붙어 있고 떨어져 있느냐, 이 감각을 계속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 생각엔 그래요. 그게 되게 중요한 과정인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트라는 도상을 가져오는 건, 이 사랑에 이 하트라는 도상이 그냥 바로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러붙어 있는 거는 작업이라고 보기가 조금 힘듭니다. 창작을 했다기보다 기존에 있는 많이 쓰이는 상징을 가져와서 마치 나의 얘기인 것처럼 이렇게 가져온 것일 뿐이지, 얘를 뭐 어떻게 내 나름대로 창작을 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사랑, 똑같이 표현하려고 하는 건 사랑이지만, 뭐 아무거나 봅시다. 가위, 예를 들어 여기 가위가 있어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가위라는 상징을 가져왔다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언어와 그 다음에 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이 이미지, 가위가 요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근데 요 간격을 내가, 여기 요 두 대상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 작업이 되게 재미있는 작업이 될 수도 있고, 좀 이상한데, 내지 뭐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 재미없는 이런 작업이 될 수도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재미없는 작업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트를 가져오는 작업은 재미없는 작업. 그 다음에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위를 가져왔는데 이 두 개 사이에 있는 요 사이의 간격을 굉장히 흥미롭게 다뤄서 이 두 개의 관계를 재미있게 만드는
거는 재밌는 작업, 좋은 작업이라고 봐도 돼요. 왜냐면 이게 되게 너무 단순화시키는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설명을 하고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단순화시켜서 좀 주변 것들을 희생시켜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종 입시에서는 이런 식으로만 이해해도 돼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자, 또 사랑을 내가 표현을 하려고 이렇게 제가 지금 나뭇잎을 말리는 게 있는데 여기 고구마 잎이거든요. 이 고구마 이파리를 예를 들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 그러면은 이 두 개 사이에 얘가 좀 생뚱맞아서 이 두 개 사이에 그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면 이게 이렇게 밀접하게 있진 않잖아요. 고구마 이파리를 보고서 아 이거 사랑이야 바로 떠올리지 않거든요, 사람들 일반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미지와 언어 표현 사이에 이격이 발생하는데 이 이격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작업으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물론 얘를 제가 뭐 수업에서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훈련시키고 하는 부분들을 뭐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굳이 말해서 별로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조금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훈련할 수 있는 가장 그래도 혼자 하기 좋은 방법이 시를 좀 이렇게 읽는 거. 그게 그나마 혼자 하기에는 가장 좋은 방식이 아닐까. 아니면은 뭐 물론 제일 좋은 방식은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게 제일 좋긴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생각해보고 이렇게 작업도 하고 하는 분이 이렇게 피드백 해주는 게 제일 좋지만 혼자 할 때는 시를 참고해보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하나 또 책도 하나 추천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저희 유튜브는 그래도 나름대로 혼자 한번 해보는 거에 도움을 드리는 거니까. 요 책인데 사물의 편 프랑시스 퐁주라는 작가의 책이에요. 프랑스 작가 책이고 제목은 사물의 편, 번역자는 최성웅 씨죠. 저는 다시 말하지만 이 출판사랑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최성웅 번역자는 제가 뭐 아는 번역자 분이긴 하지만 그분과의 어떤 경제적인 결탁 그런 거 없어요. 뭐 이렇게 동업 관계를 맺고 이런 거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왜 추천드리면 여기는 어떤 사물과 어떤 단어, 사물에 해당하는 어떤 단어 가지고 시를 써요. 이 프랑시스 퐁주라는 작가가. 근데 이 작가가 제가 알기로는 이 뒤에 써 있어서 아마 알았던 것 같긴 한데 사전을 기반으로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원적인 거나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까지도 다 샅샅이 조사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시를 쓰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런 지식적인 베이스에 맞는 합리적인 글쓰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시를 쓰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참고해 보기가 되게 좋은 책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기보다 이 시가 어떤 사물을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그리고 시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 접할 때 읽어보기 괜찮은, 그렇게 막 엄청 어려운 느낌은 아니거든요. 시가 읽기가 진입장벽이 있어서 조금 대부분의 시는 조금 빡센데 이 시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을 드리는 거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시를 읽는 거를 조금 습관을 들여 놓으시면 괜찮다. 그리고 잠깐만요. 오늘 제가 얘기할 부분은 여기까지긴 한데 저번에 누가 질문을 하셨던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책 읽고 글 쓰기. 책 읽고 글 어떻게 쓰면 좋냐. 이것도 얘기하면 영상이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좀 너무 길지 않게 얘기를 하면 책을 읽고 글을 쓴다는 거는 우리가 연습을 할 때 어쨌든 우리는 지금 미술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계속 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지식을 얻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책을 읽는 게 일단 제일 좋고 그래서 결국 이 책을 가지고 내가 글쓰기를 할 때 얘를 그냥 내 관점으로 요리하는 방식으로 글을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글쓰기도 어떤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쉽게 얘기해서 내가 글이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작업을 한다는 느낌으로 접근하는 게 일단 제일 좋고 너무 추상적이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 조금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그래서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해드리면 모두가 알만한 게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 어린 왕자가 있다. 어린 왕자라는 책은 그래도 되게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어린 왕자를 가지고 내가 글을 써보겠다 라고 한다면 어린 왕자의 줄거리를 요약하는 건 우리가 지금 미술적인 차원에서 글쓰기를 하는 거의 최악의 방식. 절대 그렇게 글쓰기를 하는 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내용을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내용 파악이 된다는 전제 하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 파악이 어렵고 내용 파악에 신경을 써야 된다면 요약하는 것도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일단 된다는 전제 하에 내용을 내가 그래도 읽으면은 어떤 내용인지 이해한다. 전반적으로 한 8, 90%는 이해한다 라는 전제 하에 얘기를 하면 내용은 다 이해하고 거기서 어떤 포인트 하나만 가지고 써도 돼요. 어린 왕자의 일종의 예를 들어 맨 처음에 보아뱀이 나오죠. 예시로. 어른들한테 아이들은 무언가를 설명해 줘야 돼서 너무 피곤하다. 나는 코끼리를 먹은 보아뱀을 그린 것인데 어른들은 자꾸 이걸 모자라고 그러고 모자냐고 자꾸 물어본다 나한테. 그래서 너무 짜증나고 성가시다라는 게 나와요. 초반부에. 그래서 자기가 화가의 길을 포기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예시로 나오는 거는 어린 왕자를 실제로 주인공이 만나서 이 어린 왕자가 양을 그려달라고 그러는데 이 양을 열심히 그렸는데 다 이 양이 아니다,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해서 다 어린 왕자 거부를 하다가 나중에는 짜증이 나서 그냥 상자를 그려주고 그 상자에 이렇게 구멍 2개인가 3개인가를 뚫은 상자를 그냥 그려서 줬는데 너무 좋아했다는 게 나와요. 그 책에. 그래서 자기는 그 상자 안에 있는 양이 잠자고 있고 그 양이 바로 내가 바라던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주인공이 그려준 그림은 그냥 상자예요. 양이 없어요. 그 그림에는. 그러니까 그런 걸 봐도 되게 많은 상징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한번 다시 읽어보는 거를
추천드리고 어린 왕자는 되게 생각해볼 만한 부분도 되게 많은 책이에요. 나중에 저도 근래에 다시 읽었는데 예를 들어 그런 상자의 상징 하나만 가지고 글을 전부 다 쓸 수도 있어요. 혹은 보아뱀에 나온 그런 에피소드를 가지고 나도 그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 라고 하면서 쭉 글을 풀어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포커스는 책을 읽고 포커스가 책에 가 있는 게 아니고 나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읽고 책이 있으면 내가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책을 거쳐서 다시 돌아오는 방식의 다시 나로 이렇게 돌아오는 방식의 글쓰기를 하면 돼요. 가장 쉽게 설명한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책을 읽고 예비 미술가로서 글쓰기를 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 방식이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시면 돼요. 책 읽고 글쓰기는. 그래서 뭐 이렇게 대단히 거창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대화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으면 더 좋긴 한데, 혼자라도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 이 책이라는 수단은 나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수단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 수단으로서 글쓰기를 하는 거예요. 왜 글쓰기를 하냐 그러면, 책을 읽고 그냥 끝나면 되지 글쓰기를 왜 하냐면, 글쓰기를 하면서 내 생각이 나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이렇게 끄잡아져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계속 해보시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글쓰기를 하면은 나도 몰랐던 생각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내가 그걸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글쓰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책을 경유를 해서 다시 자기한테 돌아오는 방식의 글쓰기를 시도를 해보시고, 그게 일종의 훈련의 일부로 계속 가져가시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항상 예종 조형예술과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고정된 정해진 능력치를 획득해야 된다 라는 느낌보다는 훈련이에요. 훈련. 그러니까 문해력 훈련, 그 다음에 이미지와 언어를 이격시키고 다시 끌어당기고 다시 이격시키고 하는 이런 훈련, 그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내가 평소에 그리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그려볼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한 훈련,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훈련. 그래서 다 훈련이에요. 훈련. 어떤 정답이 있고 그 정답을 이렇게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 풀고 수학 문제 풀듯이 그렇게 정답이 탁탁탁 있는 게 아니고, 내 나름대로의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인 거예요. 모든 제가 하고 있는 수업의 시스템도 그렇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런 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이거와 이거를 하면은 돼요. 그리고 이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장기간이 필요한 거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고, 대화도 많이 필요한 거고, 왜냐면 머리가 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고, 미술적으로 머리가 돌아가고, 머리가 깨어지고, 이미지와 관습적인 상징을 이격시키고 새로운 상징을 들여오고, 이거 가지고 언어 사이에서의 어떤 싸움을 해보고, 여러 가지 차원의 그런 부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혼자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제가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서 쭉 말씀을 드리고 도움되는 이야기들을 해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서 본인 나름대로의 방법을 한번 고안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본인이 고안한 방법이라고 그게 정답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리고 여러 가지 책을 보기도 하고 제가 뭐 추천드리는 거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내가 어떤 식으로 한번 저 사람이 얘기하는 바를 참고를 해서 한번 나를 작가로서 훈련시켜 볼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고안해 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자 재미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실제로 준비할 때,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뭐 이제 댓글을 통해서 뭐 저한테 의견을 전달 주셔도 돼요. 그리고 질문을 해주셔도 되니까 편하게 댓글도 써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또 대답을 드리고 뭐 하겠습니다. 저번에 댓글 주셨던 분 대답한 것처럼.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